안녕하세요. 재충전하고 돌아온 김윤경입니다. 앞으로 더욱 생생하게 생생경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 한 달에 1억 원이 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많이 들으셨던 얘기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 경기도에서 또 적발이 됐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에만 2,865명이나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 서민들과 비교를 하니 참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평등 순위 높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제도의 소득 불평등 효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걷기 전에 빈곤율은 최저입니다. 근데 세금을 걷고 난 후에 빈곤율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서 네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세제도가 소득 분배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도 결국은 부자 감세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남성과 여성의 임금 불평등 문제까지 개선되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김연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불평등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최근 오비맥주 카스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비맥주 측에서는 경쟁사의 음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잠시 후 2부에서 소독약 냄새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요. 지금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어제 기획재정부의 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시민단체 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생생경제가 새롭게 변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매주 목요일 4부에서는 권영주의 카 좋다를 신설을 했습니다. 생생한 라디오 시승기와 자동차 최고 경영자 CEO에 대한 뒷얘기, 또 정비 상식, 재미있는 자동차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 어땠나요?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2054.51, 마이너스 6.22, 코스닥은 547.11포인트로 마감됐고요. 마이너스 1.32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그다지 거래소에서는 크지 않았는데요. 네. 코스닥에서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한 480억가량을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또 개인 투자자들은 연속적으로 거래소와 코스닥을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1,500억대의 매도를 오늘도 퍼부었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하락의 좀 주범이 그동안 좀 시장을 견조하게 받쳐줬었던 연기금이 네.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한 333억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들리는 얘기로는 연기금에서 펀드 환매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투신권에서의 매도와 함께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제 2060선 간신히 지켰다 그러는데 또 2050선으로 내려왔고요. 이게 마의 2050선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지수가 오늘 장중에는 2050선을 깼었습니다. 네. 뭐 보통 이제 저희가 한 2050이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좀 가볍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상단에 막혀있던 박스권이 강하게 뚫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 자율적으로 한번 박스권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박스권 상단까지 한 번 더 내려와서 지지를 받던지 아니면 한 번 더 추가 하락을 하든지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시장이 그동안 뭐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던 부분을 좀 분출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추가적인 뭐 추가 매물들도 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시장을 좀 억누르게 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하락은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뒤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일단 차익 매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향후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좀씩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종목이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수가 2050선대인데요. 뭐 2050이나 2100이나
1900이나 경기 민감주들은 주가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때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해당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고 지금의 지수를 뭐 체감하실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수보다는 지수가 추가적인 강한 급락만 없다라면은 종목의 선택이 상당히 앞으로도 좀 중요해지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동안 이제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겠네요. 보통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으로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은 사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배당 성향이 상당히 더 네. 높다라고 알려진 배당주라든지 그다음에 은행주, 그다음에 증권주, 뭐 건설주 정도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강주도 물론 있었지만요. 그 중에서 이제 은행이나 증권 그다음에 배당 성향이 뭐 센 종목들은 그다지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요. 반면에 이제 건설이라든지 특히 이제 조선이랑 화학은 올라보지도 못하고 더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중국에 좀 많이 연동하는 예. 그런 종목들인데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하실 때 기관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런 날은 대체로 화학이나 조선이 절대 못 움직이거든요. 네. 기관 성향을 좀 많이 타는 종목군들이라서 오히려 좀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할 때는 이런 종목들을 좀 피하시고 기관이 또 매수해 줄 때는 또 현명하게 이쪽에서 뭐 단기 트레이딩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증권이라든지 뭐 은행 뭐 이런 부분들 또 철강도 업황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배당 성향 종목들 사실 너무 많이 올라서 배당 성향이 좀 센 종목들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비싸게 사는 게 되고요. 네, 그런 종목들은 조금 누림목을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근에 네. 시장 트렌드가 너무 개별주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사실 저도 보면은 너무 어렵거든요. 저 종목을 네. 정말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으면 하다 보면은 상한가 뭐 10% 뭐 네.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좀 이렇게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막 따라가다 보면 왜 샀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장을 따라서 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본인의 좀 투자에 그런 맞는 그런 종목들을 잘 네. 선별해내는 것도 이번 조정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장세는 그러면은 비가 조금 그칠 만한 비가 오는 거라고 봐도 좋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 글로벌 쪽에서 보시면 그동안 선진국 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네.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특히 또 최근에는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흐름 때문에 글로벌 이제 하이힐드 채권형에서도 돈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머징 쪽으로는 한 8주 연속 자금 좀 투입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숨고르기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렇군요. 일단은 뭐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에서 앞으로 또 어떻게 반응해야 네.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미국 시장도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다시 뭐 선진국 시장으로 유입된다라면 우리 시장이 조금 수급적으로는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항상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영증권 금융센터 선릉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상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세제 개편안은 더더욱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예상대로 여야가 이제 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뭐 첫날부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은 이번 조치가 기업 투자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결국 부자 감세의 제2탄이다. 네. 부자 감세 2.0이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새정치연합의 우영권 정책위원장이 오늘 있었던 그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식 부자 세금 줄이기다. 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1탄을 뛰어넘는다. 이건희 회장과 같이 이 주식 부자 재벌의 경우 매년 수십억 원씩 세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이번 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하기도 어렵겠네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서민 주머니를 채우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정책과 괴를 같이 하지만 결국 이번 정부안은 근로자 임금 인상을 유도하면서 기업에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네. 기업이 도와주는 거지 결코 이 돈이 서민들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배당소득, 뭐 이번에 네. 세 가지 패키지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건데, 재벌과 외국인 대주주에게 조세 청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번에 이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것은,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이제 배당소득세율을, 지금 14%인 배당소득세율을 이제 9%로 낮춰주지만, 네. 대주주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종합과세 같은 경우는 이자하고 배당소득이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어서면은 분리과세가 안 되고 이제 종합과세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최고 한 38%까지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 세율이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아마 구간별로 뭐 다릅니다만 전체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실효세율이 아마 한 31%쯤 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분리과세도 허용해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율을 25%까지 낮춰주니까 결국은 이 과실이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외국인하고 재벌들이니까 그쪽만 부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번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 2탄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건 전형적으로 계급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야당이 배당소득 증대세제 실제로 이게 뭐 모든 주식 투자자들에게 다 배당소득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고배당 기업들 네. 이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저거를 이 세금을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고배당 기준을 맞추려면은 실제 많은 재벌 그룹들이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상당한 정도의 논란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이게 이제 점점 더 조목조목 분석이 될 텐데, 기업들 중에서도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배당소득 세제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네. 어떤 기업은 가깝게 적용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 정말 이름을 알고 있는 재벌 기업 오너들의 배당소득으로 인한 배당소득도 많이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금 효과도 많이 누리게 되면은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말을 부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조세 인하라는 것이 네. 항상 세금을 낮추면은 이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라는 건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 조치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든 네.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그게 좀 소비로 이어져서 내수를 띄우겠다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무튼 우려와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참 걱정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정부와 여당이 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만약에 이제 그 야당 쪽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논거를 좀 조목조목 들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네. 네. 정부의 경기 진단은 아무래도 좋진 않겠죠? 예. 오늘 그 재정부에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매달 그 경제동향 네. 그림북이라는 걸 내놓지 않습니까? 네. 이제 녹색 표지로 된 경기동향 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그림북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꽤 나왔습니다. 역시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소비와 내수, 투자 일부의 개선세가 있지만 여전히 미약하고 또 수출도 그다지 견고하지 못해서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같은 경우에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네. 특히 이제 수매 판매 같은 경우에 승용차를 중심으로 해서 내구재 판매가 늘어나가지고 전월보다 0.3%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증가폭은 그전 달에 비해서 둔화가 됐고 또 이러한 현상은 7월에도 아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수 성장세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앞으로 설비 투자는 수출 증가세 또 제조업 가동률 상승 이런 긍정적인 요인과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가 되어 있고 부동산 역시도 미분양이 증가한다든가 아파트 분양이 감소한다든가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정부의 이 기본적인 거시정책 기조는 강한 부양 드라이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경환 부총리 오자마자 지금 어제 발표된 세제도 그렇고요. 네. 46조 원의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아무튼 엄청난 정도의 이 고강도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기 판단을 네. 상당히 부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부양책이 설득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정부가 특히 이제 이 새 경제침이 들어온 이후로 거시정책 기조를
부양으로 강력하게 선회한 다음부터는 경기 판단에 대한, 그래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강력한 부양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수치나 경기를 의도적으로 왜곡한다고 그렇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라는 것이 여러 항상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 개선되는 지표와 악화되는 지표들이 항상 혼재가 되어 있는데 네.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사실은 뉘앙스는 확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지금 정부는 약간 분위기를 그쪽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확실히 그런 의심은 갑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또 계속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이 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과 유럽연합의 러시아 경제 제재,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격을 했네요. 네, 약간 경제 전쟁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네. 보여지는데,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그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분리주의 지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네덜란드 말레이 항공기 추락 사건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러시아가 강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달에 미국하고 유럽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금융 제재라든가 또 무기 수출 금지라든가 군수물자 전용 가능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맞불로서 푸틴 대통령이 반격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한 네.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농산품, 원료, 식품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산 농산물 전량 10억 달러 이상이 매년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또 축산물, 또 EU의 채소, 과일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포함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고립화가 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지금 들어요. 러시아 밀린 경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여러분,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생생경제 일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최근 이 오비맥주 카스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오비맥주에서는 이게 경쟁사의 음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조상이나 유통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이면 정말 맥주 대목인데 이게 악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경로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2부에서요 양조합 박사님을 연결을 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은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요, 2부에서는 맥주 공방, 그러니까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면서 지금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또 질문 있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 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또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표준이 타이어 공격이 뭐야? 표준이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스톤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티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티스테이션. 김인경의 생생경제. 여름 성수기는 바닷가에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맥주 시원하게 마시면 여름에 좋죠. 그래서 여름의 맥주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맥주 회사가 요즘 논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일명 카스 논란입니다. 소독약 냄새가 난다, 맛이 이상하다 이런 민원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까지 맥주업체도 그렇겠지만은 맥주를 즐기는 소비자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나 좀 힘들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맥주 전문가 양조학 박사이시고요. 지금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에 몸담고 계시는 정철 교수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맥주 정말 여름이 대목인데요. 갑자기 6월부터 카스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식약처에서는 조사 중이라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자꾸 이런 소문이 도니까 아무래도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근데 만약 이게 정말 냄새나 맛이 변질된 거라면은 진짜 어떤 과정에서 이럴 수 있는 걸까요? 네, 맥주 만드는 공정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는데요. 네. 원료 처리라든지 특히 물 부분,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 이제 가뭄이 심하게 되면 예. 맥주 공장 근처에 그 취수원이 있잖아요. 물 끌어오는 그런 강물이라든지 그런 데가 이제 가뭄이 되면 오염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염소 처리를 이제 강하게 하게 되잖아요. 소독약을 많이 뿌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양조수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되거나 하면은 이제 염소 같은 것이 술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유입이 될 수는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과정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만 좀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네. 그런 원료 처리 과정, 물 처리 과정, 그 다음에 유통 과정.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은 또 그런 변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딱히 이게 어디다 원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전반적인 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렇군요. 근데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요. 그러니까 이 물에다가 소독약을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염소 처리를 하죠. 네, 그 염소 처리를 하게 된 것, 그것은 혹시라도 남아있게 되면은, 냄새로 남아있으면은, 냄새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잖아요.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맥주 회사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이제 전처리 과정을 활성탄 처리를 통해서 네. 물에 있는 염소들을 대부분 제거를 하고 하는데 예. 그런 이제 농도가 높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제 감안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네. 염소가 많이 들어가서 화학취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이번에 카스 맥주의 그것 때문에 이제 정말 그런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은 정확하게 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혹시 이렇게 그 소독약 냄새가 나는 맥주가 있다, 이런 논란이 예전에도 있었던 적이 있나요? 예전에도 여름철에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맥주가 그 알코올 도수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위생 처리를 맥주 회사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맥주뿐만 아니라 다른 술도 마찬가지긴 한데 굉장히 여름철에는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말씀드렸던 그런 물 처리 부분이라든지 원료 처리 부분 또 후처리 부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모든 가능성은 이제 열어놓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근데 예전에도 그런 문제들은 간혹 가다가 발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그러면은 어떻게 그 문제의 원인이 지적이 됐는지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마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물 처리라든지 네. 그런 부분보다는 아마 그런 유통 과정에서 네. 여름철에 이제 그런 관리하는 소매점이나 도매업 네. 그런 데에서 이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이제 일광치라든지 산화치 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일광취, 산화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아마 오비맥주 측에서도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예. 어떤 건가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가 일광치나 산화치는 맥주가 변질됐다기보다는 네. 제품의 품질이 일부 좀 저하된 건데요. 예. 무슨 건강상이나 이런 건 문제는 없는 거고요. 네. 단지 맛이 이제 신선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종이박스 냄새가 좀 나거나 라면 박스 냄새 이런 네. 냄새가 나면 맥주가 산화가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화학 성분으로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입니다. 네. 자세하게는 2-트랜스노네랄이라는 성분인데 그 성분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그런 마분지 냄새, 그런 산화 냄새가 나서 소비자들이 이게 좀 품질이 떨어졌구나 그런 걸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맥주 같은 경우에 제조 과정도 그렇지만 유통 과정이 또 복잡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유통이 어떤 식으로 되고 또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유통 기한이요? 보통은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장에서 출하가 되게 되면 이제 도매상에서 이제 가져가잖아요, 물을. 네. 술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창고에 일정 기간 보관하겠죠. 그 상태에서 또 이제 소매점으로 또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네.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러면서 그런 보관상의, 유통과정상의 보관이 이제 냉장 보관이 잘 되면 여름철에 괜찮은데, 상온에 오랫동안 이제 햇빛에 노출되거나 이래 버리면은 이제 제조 과정에서 아무리 술을 잘 만들더라도 맥주가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일광치나 산화치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통상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술은 맥주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라는 건 없어요, 법적으로. 아, 그래요? 예, 단지 품질 이제 유지기한이라고 해서 네. 보통 제조회사들이 1년 정도는 두죠. 네. 1년 안에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맛이 있기 때문에. 물론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제품은 못 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식품처럼 유통기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 넘어가도 맥주는 사실 상관은 없는 것인데, 아마 시중에 특히 여름철에 이제 맥주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1년씩 되는 술은 없을 거고요. 네. 맥주 같은 경우는 다른 술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은 원칙적으로 없고, 품질 유지기한, 품질 권장기한만, 음용 권장기한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게 1년 정도 되는 거고요. 예, 1년 정도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면 1년이 지난 것들은 거의 판매는 안 되나요? 될 아마 수도 시중에 있죠. 거의 판매가 된다면 맛이 상당히 품질이 저하된 상태일 거고요. 네. 물론 보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보통 우리나라 맥주의 그런 순환되는 소비되는 그런 패턴을 보면 1년씩 되는 맥주는 아마 발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맥주가 병에도 담기고 캔에도 담기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보관되는 탱크도 있을 거고,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형태인 병이나 캔도 있을 텐데, 이 병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도 하더라고요. 예, 병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요. 네. 병은 여러 차례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되죠. 병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네. 그건 이제 큰 손상이 되지 깨지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면 세척을 해서 쓰는데요. 네. 병 세척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가성 소다를 써서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산화제 이렇게 좀 약품을 더 처리를 해서 또 막판에 물 같은 거를 깨끗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병이라든지 캔 이런 용기에 그런 화학약품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문제가 되는 맥주들의 어떤 그런 용기상의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소독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이 용기로 인한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네, 추정을 그런 사고는 하시는 굉장히 거네요. 확률이 드물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렇다면 오빈맥주가 작년에요. 이 발효탱크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척제가 들어갔다. 그래서 100만 병인가를 자진 회수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예. 그러면 혹시 이런 경우일 수도 있을까요, 이번에도요? 이번 경우는 아마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때는 오비 측에서도 시인을 했었죠. 예. 일부 탱크 작업자의 어떤 그런 부주의로 인해서 일부 맥주에 그런 어떤 청소하면서 했었던 화공양품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네. 그거 다 리콜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작업자의 어떤 부주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도 그 유통 과정에서의 어떤 여름철에 좀 그런 임이나 이치가 그런 산화치나 일광치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좀 변질됐다고 느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은 지금 그 병이나 이런 것들을 세척하는 과정도 아닌 것 같고, 예. 이번에 이 그 발효탱크에서 했던 리콜 사태가 있었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교수님께서 이 정황상 추측하시기에는 가장 유력한 원인은 어떤 건가요? 아마도 그 유통 과정에서 네. 여름철에 이제 그런 도매상이라든지 소매에서 이 보관하면서
여름철에는 맥주가 사실 냉장 보관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노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산화치가 많이 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예. 그런 조금 변질된 같은 맛을 느낄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인체에는 유해하다. 예, 유해하지 않다. 무해하다. 무해하다. 예, 무해하는데 완전 품질 저하가 온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 맥주가 유럽 맥주처럼 이렇게 이런 에일 타입이나 어떤 그런 타입이 아니고 맛이 좀 부드럽고 좀 목넘기기 좀 좋은 그런 스타일의 악어 타입의 맥주다 보니 네. 아무래도 그런 일광치라든지 산화치가 나오게 되면 좀 더 그런 어떤 화공치 같은 냄새로 좀 오인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맛이 평소에 우리가 지금 무거운 맛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물맛이 난다든지 좀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공정상이라보다는 유통상의 문제는 아닌가. 예.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맛이 이상해도 상한 건 아니다, 무해하다라고 하셨는데, 상한 맥주나 변질된 맥주는 어떻게 구분해야지 되나요? 만약에 그런 일광치나 산화치가 아닌 보통 맛이 변질됐다면 그건 미생물에 의한 거거든요. 네. 뭐 젖산균이라든지 뭐 다 일반 세균에 의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악취가 나게 되죠. 예. 하수구취도 나기도 하고 뭐 버터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런 냄새들이 나면은 그건 정말 부패된 거고요. 미생물에 네. 의해서. 근데 보통 일반 대기업에서 제조되는 맥주가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그 멤브레인 필터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게 미생물에 막 오염될 정도로 공정이 그렇게 막 엉망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고요. 네. 소비자들이 요것은 맥주 맛이 이상하다 하면 아마도 유통상의 그런 어떤 변질 문제, 그러니까 네. 일광치나 산화치 이런 것이 아니었나.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독약 냄새도 좀 나기도 하고, 그럴 비슷한 수 있어요. 예. 그런 냄새도 나기도 하고, 이런 그렇죠. 그런 맛이 정도는, 나는 거죠.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여름철에 어쩌다가 예. 한 번씩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혹시 이 최근에 소독약 맥주라고 얘기가 되는 이런 맥주 혹시 드셔본 적은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맥주를 마시기는 해도 네. 딱히 어떤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이 그랬다는 걸 아직까지는 못 느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전체가 다 그랬던 거죠. 아니면 일전 특정 지역만 그랬던 건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저는 그때 당시에 잘 모르고 지나갔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상한 맥주나 변질된 맥주라면은 정말 이상하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럼 예. 분석을 해보면 미생물이 네. 많이 검출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네. 우리가 여름철에 가끔 그런 거는 느낄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식약처에서도 조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한번 기다려보기로 하고 네. 아무 걱정이 좀 많을 텐데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인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를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자동차도 점점 똑똑해져서 이제 스마트카가 경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스마트카와도 빅데이터가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동차와 빅데이터. 예. 예. 그 자동차는 제조 단계부터 모든 설비하고 장치가 첨단화 자동화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자체에도 센서가 탑재가 되고 이 센서가 통신 기술하고 접목이 되면서 자동차에서도 발생되는 데이터가 다양해지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가 이제 스마트카로 진화되면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더욱더 방대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도 예전에는 그냥 어떤 제조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같은 거잖아요. 컴퓨터. 예, 예. 그렇습니다. 다 연결이 되고.
예,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가 기존의 이제 이동 중심의 그냥 교통수단의 자동차였다면, 이제는 이제 스마트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차별화된 기능형차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면서 스마트폰 그리고 각종 센서들이 접목되면서 이제 그 자동차가 그 기능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스마트카에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여 개의 센서가 부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부착된 센서에서는 초당 1GB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자동차 회사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수집이 돼서 분석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의미를 뽑아내서 또 다시 스마트카로 전송이 돼서 자동차를 더욱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초당 1GB의 데이터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정말 빅데이터를 많이 또 생산을 해내게 되네요. 네. 근데 이 자동차에서 만들어지는 빅데이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고요. 네. 또한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판매 유통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모델별로 고객이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모델별로 어떤 수리를 많이 받는지 이런 것 데이터로 관리가 되고요. 또한 달리는 차에서도 정보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주행 속도나 제동 장치, 에어백, 트랜스미션 등의 작동 기록도 핵심 데이터가 되는데요. 네.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다 보면 예를 들면 엔진 오일하고 냉각수를 수리한 사람이 나중에 반드시 엔진에도 이상이 생기더라 이런 패턴을 발견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자동차를 더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엔진 오일과 냉각수를 최근에 바꿨다. 이러면은 이 사람의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엔진 점검을 한번 해라. 뭐 이런 정보를 또 보내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자동차에서 만들어지는 빅데이터들은 어떻게들 활용을 하는지 사례를 한번 좀 들려주세요. 예,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볼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 차종에 대해서 RFID 같은 센서를 붙여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합니다. 네. 부품의 상태나 안정도 같은 것을 분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50만 대 이상,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많은 자동차들이 팔린 이후에나 발견할 수 있는 결함을 이런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1000대 출고만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네. 얘는 작년에 약 1,50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미시간주의 데이터 센터를 신설하고 세계에 이제 판매된 차량들의 운행 상태를 원격으로 분석해서 네. 성을 먼저 발견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다 같은 경우에서도 전기 자동차의 운전 습관과 차량의 상태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이제 자동차의 적정 배터리 용량이나 아니면 전기차의 충전 대기 시간 등 그리고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전력 운항 구축 이런 데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데이터는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한 글로벌 보험 회사에서는 이제 차량 내 운행 장치 기록을 통해서 실제 운전 형태를 수집 분석해서 승작 시간대 그리고 사고 다발 지역의 운행 빈도가 낮은 운전자한테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하는 그런 보험 상품도 출시해서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러니까 운행을 했을 때 상당히 좀 우량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보험료를 낮춰주는 거니까요. 예. 근데 혹시 이제 이런 고객들이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나의 운행 기록 이런 것들. 프라이버시 문제는 따로 제기되고 있지는 않나요? 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자가 동의를 한 보험자에 해당합니다. 네. 승작 시간대나 사고 다발 지역은 운행을 안 한다. 예. 이런 보험자들은 그럼 이제 이런 장치를 나의 차에 탑재하고 그런 정보를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험회사에다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예, 이제 국내에서도 자동차 분야에서 이제 활용 시도가 조금씩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올해 이제 미래부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시범 사업의 하나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뿌린 산업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공동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이제 제품 생산 라인에서 15개의 부분에서 130여 개의 데이터 항목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공정별 수요를 증대하거나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고요. 네. 그 현대 기아차에서도 빅데이터를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품질관리 센터를 강화를 해서 지금까지는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 판매되는 차의 품질 데이터만 분석했던 수준에서 이제는 차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상을 파악하는 데도 활용할 예정으로 있고요. SKT 같은 통신회사에서도 스마트카 기술을 이용해서 긴급 출동 차량이나 현금 수송 차량 등하고 이제 운영하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고 네. 안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말 뭐 통신회사 따로 제조회사 따로 이런 게 아니라 다 융화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근데 최근에 이 스캐너를 통해서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 이게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거고 또 빅데이터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방송으로 소개된 바가 있는데요. 네. 2008년 이후 출시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이제 전자신호로 조작이 됩니다. 그래서 OBD라는 차량 자가 진단 장치가 이 신호를 읽어서 차량의 상태를 진단하는 건데요. 네. 이 스캐너가 운전자한테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의 연비, 고장 부분, 타이어 공기압 등 250여 가지의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이걸 통해서 운전 습관도 바꾸고 사고도 예방하고 차량도 미리 정비하고 정비 시 이제 바가지 요금도 피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런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실제로 그 제조사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결함을 사용자들의 힘으로 밝혀냈다고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 가을 출시되는 이제 신형 스마트폰에 이런 스캐너 기능을 기본으로 장착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의 스캐너, 뭐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스마트폰에 네. 그 앱 하고요. 그 다음에 이 OBD라는 차량 자가 진단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을 합니다. 네. 이 진단 장치가 이런 전자 신호를 읽어서 네. 차량의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예, 안전에 이용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자동차 산업과 빅데이터의 관계는 정말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또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스마트카 시장 규모가 2013년에 230조 원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18년까지 매년 7%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 2018년에는 자동차가 통신망에 연결될 가능성이 63%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런 스마트카는 자동차만이 아니라 센서 산업, 통신 산업,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산업으로 알겠습니다. 발전을 할 전망이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국내에서는 이런 그 자동차 산업에서 빅데이터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부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네. 사용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에는 네. 침해가 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이었습니다.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비 3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저희가 2부에서 악취 논란이 있는 맥주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많은 의견을 문자로 주셨습니다. 2987님, 얼마 전에 카스 맥주 마셨는데 정말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가짜 맥주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네요. 또 1009님도 화학약품 냄새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0880님, 카스 맥주 철저한 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먹는 것은 사람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검사 후에 발표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식약처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유의주시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